중요한 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도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. 근데 거기에 그 수학과 당연히 과학도 들어갔겠죠. 거기에 그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다이달로스가 있고 그 조카인 페르디코스가 있었습니다. 어느 날 페르디코스하고 다이달로스가 이제 페르디코스는 다이달로스의 조카였습니다. 그래서 이 조카를 교육시키고 있었는데 다이달로스가 페르디코스를 데리고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.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걸 알려주겠다. 그러면서 저기 수평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냐 하고 물어봅니다. 그때 이제 페르디코스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 시선이 보는 거하고 지구의 둥근 접선하고 거의 맞는 데까지 가야지 그 반쯤 될 거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다이달로스가 이렇게 너무 똑똑한데? 뭐 그래가지고 자기의 명성의 위협을 느껴가지고요. 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성벽에서 밉니다. 근데 당시에 그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이 있었죠. 그 여신이 페르디코스를 떨어지기 직전에 구해줍니다. 바로 메추라기로 만들어 놓은 거죠. 이 메추라기는 그래서 지금도 높이 날지 않는답니다. 땅 가까이 나는 새가 됐대요. 어쨌든 이건 이제 전설이고요. 그 전설, 그리스 신화에 봐도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었죠. 예.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좀 바꿔놓습니다. 수학과 과학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. 거리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특히 과학을 증명하는데 수학을 사용하면 안 된다. 뭐 수학하고 과학은 좀 다른 거다. 그래서 과학은 누구나 이제 쉽게 인정할 수 있는, 눈으로 봐서 그럴듯하다. 이렇게 되는 것만 과학으로 인정했습니다. 즉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리면 아마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겠지. 이렇게 생각하는 거. 이게 과학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런 과학의 생각들 중에 하나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다. 그리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있고 달도 돌고 있고 뭐 목성도 돌고 있고 뭐도 돌고 있고 다 지구가 중심이다. 근데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바로 중세의 카톨릭 교회의 이 신이 인간을 만들고 지구를 중심으로 만들었다. 그리고 우주가 바로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. 이런 사고방식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것만이 이 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,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갈릴레이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좀 잘못됐다라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, 과학자는 기하학적 모형과 수학적 관계를 통하여 자연과 우주의 언어를 해석해야 한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주장의 바탕에는 바로 갈릴레이가 정확한 시계와 망원경의 발명, 여기서부터 그런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 갈릴레이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또요, 15세기 전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항로를 찾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이유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때 당시에요, 15세기서부터 유럽인들은 이제 이게 배를 타고 딴 곳으로 바다를 계속 항해하면 과연 끝에는 뭐가 있을까? 이쪽 끝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? 저쪽 끝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?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. 혹시 처음 출발한 곳에서 가면 이 동굴에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?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배를 타고 막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는 보통 유럽인의 시각으로 봐서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대항해 시대는 사실은 유럽인들이 모르는 땅을 발견한 거죠. 원래 그 땅에는 원주민이 있었습니다. 그 대항해 시대 때 이미 살던 원주민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다 그때까지 있던 문명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도 다 죽고 아주 환란의 시대입니다. 시각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대항해 시대,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. 여기에는 그 유럽인들이 그렇게 항해를 해서 다른 신대륙을 발견한다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동방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자 했습니다. 당시에 유럽에서는 향신료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동방에서부터 들어오는 물자가 아주 그 고가에 팔리고 있었는데 소비가 굉장히 활발했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이 몇몇 도시들, 제노바라든지 지난 시간에 했던 플로렌스라든지 피사라든지 이런 몇몇 도시에서만 독점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15세기에 그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가
지금의 이스탄불, 그때까지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거기를 점령하면서 도시도 이스탄불로 바꾸고 그러니까 강력한 이슬람 세계가 그 흑해 주변을 막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동방을 지중해를 통해서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돌아가면 서쪽으로 돌아가면 가지 않을까. 이래서 서쪽으로 가기 시작했고요. 두 번째는 자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에 카톨릭을 전파하자. 그런 또 욕망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슬람 세계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.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당시 유럽 왕들이 이거 바다로 나가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중앙 집권 체제가 점점 강력하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절대 왕정으로 바뀌는 동안 굉장히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겠죠. 그 돈을 다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? 그 식민지를 개척해서 거기에 물건을 팔고 또는 거기에 있는 어떤 싼 물건을 갖고 와서 비싸게 팔고 뭐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 이런 큰 이유에 의해서 드디어 15세기서부터 17세기까지 항로 개척의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자, 이 대항해 시대 동안 수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조선 기술이 발전했다든지 나침반이라든지 정확한 해도 또 천문학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이런 아주 많은 수학적인 사실들이 발견되고 진보하면서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죠. 이 대항해 시대는 사실은 포르투갈의 왕자인 엔리케라는 왕자로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여러분들 대항해 시대에 아주 많은 그 탐험가들이 있었죠. 잘 알고 있는 탐험가, 뭐 유명한 탐험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라든지 디아스, 또 마젤란, 드레이크, 쿡, 허드슨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.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그 발견한 새로운 땅에 자기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.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면은 허드슨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허드슨이 바로 이 항해 시대 때 활약했던 탐험가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이름을 붙인 거죠. 근데 그 중에는요 이 탐험가를 빙자한 잔인한 정복자도 있었습니다. 이를테면 코르테스라든지 피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남미 이런 데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아주 그냥 다 몰살을 시킵니다. 그리고 황금을 찾기 위해서 몰살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한 문명이 막 싹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. 한 동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참혹한 일도 서슴없이 벌렸습니다. 단지 황금을 찾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요. 자, 근데 이때 이런 그 대표적인 그 항해사들 또 선장들이 중요했던 게 뭐냐? 바로 이 그 정확한 위치 표시 또 시계 이렇게 그 해도